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집에서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너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절한 대처를 알게 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저는 아주 친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고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영철아,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어. 나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전화를 받은 순간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였고 친구의 아버님은 저에게도 참 정 많은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친구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전혀 몰라서 마치 낯선 나라에 떨어진 사람처럼 당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사망하면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와는 절차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이걸 평소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문가들과 상담도 해보고 실제 장례 지도사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차근차근 전해드리려 합니다. 친구는 사망 진단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119를 먼저 불러야 하는지 경찰부터 연락해야 하는지도 헷갈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병원에서 사망하면 의사가 바로 사망 진단서를 써주지만 집에서 사망하면 그 모든 것이 가족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확인입니다. 단순히 숨이 멎었다고 해서 바로 사망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의료인이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119에 연락해서 응급의료팀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면 응급조치를 해보고 명확히 사망 판정이 내려지면 인근 병원의 의사나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결해줍니다. 만약 사망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상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면 경찰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체 검안서나 부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죠. 당시 친구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경찰부터 불렀는데 경찰이 오히려 물었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했나요? 그 질문 하나에 친구는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 역시 사망 진단이 없이는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 병원과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친구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영철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셨잖아. 이럴 땐 누굴 불러야 돼? 제가 대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의원이 있으면 방문 진료를 요청해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야간이나 주말이면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119를 통해 연계되는 응급의료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런 정보는 누군가가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그 순서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다음 단계는 사망진단서를 받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의료 문서가 아닙니다. 이후 모든 장례 절차의 시작이자 법적 행정적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서류 없이는 장례식장을 예약할 수도 시신을 운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았다면 바로 장례식장과 연결해야 합니다. 보통은 24시간 내에 시신을 안치할 장소를 정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무작정 가까운 병원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따져볼 게 많습니다. 첫째, 장례식장의 위치. 교통이 편리한지 조문객들이 오기 쉬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비용 구조. 같은 3일장이라도 시설 사용료, 입관료,
장례용품 비용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셋째, 운영 철학. 조용하고 정중한 분위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효율적인 절차를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친구 역시 처음에는 정신없이 가까운 병원 장례식장을 예약했지만 정작 비용 문제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조회사 가입도 안 되어 있었고 의뢰용품 대부분을 장례식장에서 제시한 가격대로 구입하게 되면서 전체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평소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후보를 미리 몇 군데 알아두는 것, 상조회사나 장례 지원 서비스의 기본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 그리고 장례 비용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만으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전 합의입니다. 누가 장례를 주관할지,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 유언은 있는지 등을 미리 대화해 두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가족들끼리 미리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는 결국 남은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이제 시신이 안치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장례 절차가 시작됩니다. 장례는 보통 3일장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각 날짜마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염습과 입관 준비가 주를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을 단정히 모시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전문 장례 지도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 작업이 이루어지죠. 이 작업은 전문성과 섬세함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지도사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이 시간을 통해 비로소 이별을 실감하게 됩니다. 평소에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닿는 순간이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이때 가장 큰 감정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가족 대기실을 따로 마련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입관이 끝나면 고인은 관에 모셔지고 이후 빈소를 차리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분향소 설치, 영정사진 배치, 조화 준비, 상복 배포 등 많은 일들이 이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인의 종교나 생전 의사에 따라 천주교식, 불교식, 개신교식 등 맞춤형 분향소 구성이 가능하므로 미리 의견을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문응대. 이 또한 가족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감정을 억누르고 응대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따르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문응대를 도와줄 친지나 지인에게 부탁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튿날 아침 장례식장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고인의 지인들, 먼 친척들, 직장 동료들까지 하나둘 찾아오며 빈소는 점점 활기를 띠죠.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둘째 날은 장례 절차 중에서도 심리적 신체적 피로가 가장 극심하게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장지 결정입니다. 고인을 어디에 모실 것인가? 매장인지 화장인지 봉안당인지 자연장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의사, 종교적 신념, 그리고 가족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간 부족과 환경적 이유로 인해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으며 가중에서도 봉안당락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봉안당을 선택할 경우에도 위치, 관리 비용, 시설 상태 등을 따져봐야 하며 인기 있는 사찰이나 공공봉안시설은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고인과의 작별을 준비하는 발인식과 운구 절차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발인 시간은 장례식장 운영과 화장장 예약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운구 차량 예약 역시 발인 하루 전에는 마무리되어야 하죠. 또한 장지에서의 의례나 제례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필요한 도구나 음식 준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날 밤 가족들은 고인을 위해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눈물과 침묵,
조용한 중얼거림 속에 이별이 차분히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장례는 결국 감정의 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별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미뤄왔던 후회와 그리움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둘째 날은 단순히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셋째 날, 바로 발인의 날입니다. 새벽녘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정리되고 고인을 떠나보낼 마지막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입관된 관 위에는 꽃이 올려지고 영정사진은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이때는 누구나 눈물을 멈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발인은 고인을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정식으로 보내는 절차로 통상적으로 오전 중에 이루어집니다. 운구 차량이 도착하면 조심스럽게 관을 차량에 싣고 가족과 지인들은 함께 차량을 따라 장지로 이동합니다. 이동 도중에는 전통적으로 고인의 평소 머물던 집 앞이나 직장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인사라는 의미를 담아 이런 절차를 요청하는 가족들도 계시죠. 하지만 교통 상황이나 거리,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지에 도착하면 화장 또는 매장 절차가 진행됩니다. 화장의 경우 고인을 화장장에 인계하고 기다리는 동안 잠시 유족들이 정리와 작별의 시간을 갖게 되며 화장 후에는 유골함을 받아 봉안당이나 낙골묘 등으로 모시게 됩니다. 매장의 경우에는 묘지로 이동하여 하관식과 제례가 함께 치러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유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짧은 정리를 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첫 49제나 제사를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장례라는 큰 의식을 마무리하게 되며 비로소 고인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마음의 여정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후처리라는 또 다른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남겨진 가족이 감정적으로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감당해야 할 몫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사망진단서 원본과 함께 고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함께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주민등록은 말소 처리되고 공적장부에서도 고인의 이름이 삭제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보험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에서도 자동적으로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연동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 연동은 12주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각 기관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예금 계좌 해지, 보험금 청구, 연금 정지 및 정산 등은 각 기관별로 개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고인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이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원본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장례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 신고, 정리 그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섬세하죠. 고인의 유언장이나 상속 관련 문서가 있다면 상속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부동산 상속 등기, 금융재산의 이전 등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지는 상속은 가족 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 등기를 위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협의가 없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체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과 법적 정리까지 이어져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차량, 전화, 인터넷, 각종 구독 서비스는 물론 디지털 자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에 남은 개인정보는 정리되지 않으면 해킹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고인의 금융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보험은 자동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이 수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통해 채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 이후의 정리는 단순히 장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인의 삶을 마무리하고 남은 가족의 삶을 정돈하는 현실적이면서도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죠. 감정적인 시기이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실행이 필수입니다. 고인의 집은 등기 이전이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관리비 정산도 상속인의 몫입니다. 유품 정리는 단순한 정리가 아닌 고인을 기억하고 기리는 작업입니다. 최근에는 전문 유품 정리사가 등장하여 문서, 유서,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통신요금, IPTV, 인터넷 해지와 같은 생활 기반 서비스 해지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나 SNS, 이메일, 클라우드 계정은 해킹,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삭제나 계정 정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은 유족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진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은 별도 통보를 해야 하며 유족연금, 보험해지, 복지수당 정리 등은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상속 분쟁을 줄이는 핵심 문서입니다. 자필 유언은 서명과 날짜가 필수이며 법원의 검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공증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전 준비 시 유리합니다. 유언에는 장례 방식, 장기기증, 반려동물 위탁 같은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어떤 금융자산을 보유했는지 모를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계좌, 카드, 펀드, 보험까지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자동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상조회사 계약이나 공제조합 가입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가 원칙이며 해외 자산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상속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 납부 연부 연납, 물납 제도도 가능합니다. 단, 물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사망 직전의 고액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증여 내역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국세청의 상속세 자가진단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여와 상속의 경계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족은 조건 충족 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자체로부터 장례비 지원금이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족이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유족은 사망 이후 다양한 감정을 겪습니다. 우울, 죄책감, 무기력 등은 복합애도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유가족 상담, 애도 프로그램, 추모 글쓰기, 치유 독서 프로그램 등은 큰 힘이 됩니다. 고인의 죽음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겪는 행정심리적 여정을 정리해보면 상속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고 주변에도 정보를 나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애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그 자체로도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절차와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는 우리 곁에 있고 사람들의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찾고 손을 내미는 용기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미리 알고 준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으로 그려보는 노후 사연 노후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겪으신 장래 경험, 사후 처리 과정 속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슬픔은 아니고 지혜는 더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